이지혜의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늘 이제 제가 만날 때마다 네. 영화 취향 같은 거, 뭐 물론 취향에 상관없이 네. 영화 기자시니까 전부 다 보시겠습니다만 네. 영화 취향과 더불어서 또 궁금한 거는 영화관 네. 갔을 때 네.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옛날에는 영화관에서 뭐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음료 말고는. 네. 근데 요즘 자꾸 기웃대요. 뭐 자꾸 팝콘도 사고 나초도 사고. 왜 그럴까요? 집중력이 저하돼서 그런 걸까요? 슬픕니다. 어떠신 편이에요? 저는 극장에서는 뭐 먹는 거를 안 좋아하고 그냥 음료 정도만 마시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신에 집에서 영화 볼 때는 아이. 이 영화와 음식의 그 마리아주를 아주 중요하게 중요합니다. 여깁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스카나 지방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그럼 토스카나 와인,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을 준비하고요. 네. 굉장히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영화 보기를 훨씬 더 즐기시는 편이겠네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는 영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들을 신작 위주로 보게 되고 네. 집에서는 이미 한 번 봤던 영화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음식 먹으면서 볼 수 있는 영화 좀 네. 나뉘는 것 같아요. 그 괜찮은 방법인데요. 뭔가 준비할 때부터 영화보다 함께 먹을 음식. 맞아요. 네, 그거에 더 거기서부터 영화 감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오늘 신작 영화 어떤 네. 영화 만나볼까요? 올 여름은 굉장히 여름 블록버스터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굉장히 간만에 여름 시장에 몰렸기 때문에 네. 소개해드릴 신작이 많은데요. 일단 우선은 중요한 영화죠. 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드디어 또 올라왔네요. 네. 지금 사실 그동안 마블의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고 팬들의 반응도 조금 미지근했어요. 그 피크를 치고 이게 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즈음이었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400만 관객을 벌써 돌파해서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흥행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마블의 그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에 이제 굉장히 크게 느낌표를 찍었죠. 붙였다. 다시 불씨를 붙였다. 스파이더맨이. 와. 네. 아니, 마블의 그 수많은 히어로들을 제끼고 스파이더맨이 불씨를 붙인 거네요? 네. 아니, 스파이더맨은 뭐 워낙 시리즈가 많이 네. 있으니까 우리가 뭐 그 중에 한 편 이상은 다 보셨을 텐데 맞아요.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일단은 마블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로는 4번째고요. 그 이전에 마블 이전에 소니 스튜디오에 있을 때 뭐 샘 레이미 감독이나 뭐 마크헥 감독 버전의 스파이더맨도 있었고 이제 이들이 스파이더맨의 마블 시리즈에서 함께 이제 등장하기도 하면서 네. 그때도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전과 다르게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접어들면서 히어로로서도 성장을 하고 피터 파커 개인으로서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네. 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네. 2017년부터 존 왓츠 감독이 쭉 맡았다가 네. 이번에 감독이 다른 분이네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에너지를 좀 부여를 해야 되는 미션이 좀 많은 출발이에요. 네. 브랜드 뉴 데이 같은 경우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닿는다라는 말처럼 이 감독이 굉장히 영리하게 네. 연출을 했어요. 이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4년 전에. 노웨이 홈에서 피터는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MJ와 친구들 또 뉴욕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지웠어요. 네. 사랑받는 우리의 이웃 슈퍼히어로였던 스파이더맨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네. 네. 어떡해요? 이번 그래서 판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연인과도 사랑하고 친구 네더와의 우정이 끈끈하고 또 자신을 후원해주는 그 아이언맨과의 그런 약간 유사 부자 관계도 탄탄했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읽고 이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으로서 이웃들을 돕는 걸 멈추지 않고요. 물론 피터 파커로서의 생활은 너무 외롭죠. 친구도 없고 연인도 없고 또 매일 숙모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홀로 이제 자신의 베프들이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SNS를 염탐하면서 마치 구남진처럼 훔쳐보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네. 그리움으로 이제 삼키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숙적이 나타납니다. 네. 그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인들을 관리하는 걸 명분으로 세우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뮤턴트들의 능력을 어떻게 뽑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거든요. 이것도 엑스맨의 설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진 그레이라는 이제 빌런과 만나게 되고요. 진 그레이는 잘 아시다시피 엑스맨 시리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을 지닌 뮤턴트죠. 사람의 심리를 조종할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치 빙의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지닌 인물인데요. 네. 이 진 그레이의 어린 시절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어린 빌런과 스파이더맨이 이제 서로 대결을 벌이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 거미 DNA가 거미가 마치 변태를 하듯이 네네. 점점 더 이 인간 DNA보다 강해지면서 스파이더맨의 능력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피터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이 정말 한 번 더 녹록치 않아집니다. 정말 이제 스파이디 맘이라고 하거든요. 예. 스파이더맨 팬들은. 왜냐하면 어린 소년이었으니까. 네. 이 소년에게 왜 이런 자꾸 시련이 올까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으로서도 피터 파커로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Brand New Day인가요? 그쵸. 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전에는 사실 스파이더맨이 어리기도 했지만 아이언맨이라는 그러니까 최대 후원자를 얻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트 같은 것도 아이언맨이 정말 비싼 돈을 만들어서 주고 뭐 너 대학에도 가야 되고 네. 막 미래를 다 설계해놓고 다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로서의 삶이 탄탄대로가 그쵸.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엘리트 거죠. 코스였죠. 모든 게 다 서포트되는. 네. 네. 그런데 기억이 다 지워지면서 이제 자신 혼자 일어서야 되는 홀로서기. 네, 홀로서기에 딱 들였고 그것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랑으로서 그 성장을 읽어낸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친절한 이웃, 친구 같은 히어로라는 그 정체성은 여전히 잃지 않는 거죠. 네. 아직 방학이 남았습니다. 신작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영화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네. 작품이죠? 이번 주 영화는 네. 또 톰 홀랜드. 아니, 톰 홀랜드 없으면 헐리우드 어쩔 뻔했어요. 톰 홀랜드, 젠데이아 부부가 또 출연하는 영화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톰 홀랜드의 약간 오른팔처럼 등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퍼니셔라는 또 다른 히어로가 있어요. 네네. 이 세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한 세 배우가 똑같이 출연한? 네. 네. 출연한 작품입니다. 네. 뭐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 이 비극에 아니 정말 좀 약간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제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위용이랄까요? 네.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 오디세이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가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오디세이보다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지 않을까. 왜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크게 사랑받은 감독이고 놀란 감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서 이렇게 내 영화가 사랑받는다는 게 너무 기뻐서 꼭 한국에 오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이번 내한에서도 네. 한 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들이 다 사랑을 받고 그가 제시하는 세계가 낯설었지만 사람들은 금방 그 세계에 빠져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즐겼거든요. 그렇죠. 인터스텔라만 예를 들어도 사실 SF 영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네. 영화 시장에서 그렇게 엄청난 관객들을 불러모으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 에듀테인먼트 컨텐츠가 됐잖아요. 우주 과학에 대해서 그쵸. 모두가 얘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시기를 만들어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와. 정말 다들 이름만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 고전까지도 네. 지금 모두가 앞다퉈서 얘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마치 우리가 이 예언을 한 것처럼 저희 문화시대에서 지난 7월 한 달 동안 네. 매주 오디세이아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나오는지 모르고. 너무나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기자님도 네. 이걸 보셨다면서요. 네, 들으셨다고. 저도 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오자마자 네. 이 영화에 대한 여운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이제 시사가 끝났으니까 다른 뭐 자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원작을 또 읽어야 되나? 그건 좀 이러는 고민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탁월한 인문학 요약본. 사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들어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재밌었어요. 영화를 안 보고 들었으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들으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했구나. 오히려 영화 보고 나서. 네네. 오. 그래서 김기용 교수님이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됐을까 궁금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뭐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이거는 영화랑 다르다. 예.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기영 교수님께서 계속 페넬로페에 대해서 이상한 여자다. 잘 모르겠다. 여자의 속을 잘 모르시는 여자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네, 그런 분이셨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에서는 꽤 명확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김기영 교수님도 보시면 좋아하시겠다. 다시 보셔야 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디세이아 영화를 사실 보시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영화를 안 봐서 네. 우리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 오디세이아 영화를 먼저 보시고 오디세이를 먼저 보시고 저희 인문학 산책에서 함께한 오디세이아를 네. 들으시면 훨씬 생생감 있게 영화가 다시 재현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캐스팅이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배우들이 어떤 배역 맡았는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맷 데이먼이 연기를 했고요. 네. 이 맷 데이먼이 이제 트로이 목마 이 전략으로 10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해서 겪는 이 귀향길을 이제 다룬 이야기죠.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디세이와 그의 부하들이 막 각종 모험을 하고 막 신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저주받기도 하고 막 거인도 만나고 마녀도 만나고 네. 세이렌도 만나고 온갖 순탄치 모험을 않죠. 다 하잖아요. 네. 그것들을 이제 스펙터클하게 다루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오디세우스 라는 인물이 어떻게 전쟁에서 살아남고 그 뒤에 죄책감을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굉장히 다각도로 다루고 있고요. 네네. 톰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모쿠스로 등장을 하고요. 또 이타카의 왕비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는 앤 해서웨이가 연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객으로 하여금 또 독자로 하여금 많은 화를 유발했던 구원자들. 네네. 구원자들 중에서 이제 대표격인 안티노스 같은 경우에는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를 했어요. 진짜요? 로버트 패틴슨 하면 그 트와일라이트의 멋있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연기가 되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특별한 분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얼굴인데 너무나 야비하고 비열하게 등장을 해서 이것이 놀란 감독의 또 어떤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톰 홀랜드와 이제 아내인 젠데이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테나 여신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영화 안에서 사실 이 뭐 아테나 여신이나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뭐 칼립소 이런 역할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그렇죠. 등장을 하죠. 네네. 시간도 짧고. 네. 그런데도 사실 각자 한 명씩만 이제 등장을 해도 영화 한 편이 완성되는 그 주연급의 배우들이 이런 작은 역할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뭐 감독님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논란의 힘인가요? 네,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왜냐하면 놀란 감독의 현장 굉장히 녹록치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한데 본인이 워낙 영화 현장이 엄격하다 보니까 늘 현장에서도 수트를 차려입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도 그런 엄격함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의자도 없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런 엄청난 로케이션이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촬영장 근거리에 네. 뭐 트레일러라던가 숙소를 마련해 놓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현장은 오디세우스 현장 그러지 않았대요. 실제 뭐 그리스나 뭐 이런 지중해 지역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 배우들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한 4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해 놓고 네. 차로 이동이 안 되는 지형이다 보니까 걸어서 분장 다 하고 의상 다 입고 걸어서 늘 그렇게 이동을 했었어야 됐대요. 와. 근데 저는
배우 입장에서는 좀 가혹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리한 선택인 것이 그 복장을 다 하고 힘들게 더운 날씨에 그 촬영장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그 캐릭터로서는 무장이 되죠. 네. 아마 그런 것까지도 몰입되게. 네,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루드비 고란손의 작곡으로 영화 오디세이의 OST 가운데 Chasing the Escaping Sun 듣고 올게요.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루드비 고란손의 작곡으로 Chasing the Escaping Sun 듣고 왔습니다. 뭐 역시 영화 음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웅장함이 그 네. 귀한 길로 향하는 대서사시를 맞아요. 연상케 하는 이 작곡가도 놀란 감독과는 네. 또 깊게 이제 계속 인연을 가지고 오는 작곡가죠. 그렇죠. 원래 놀란 감독은 한스 짐머와 음. 함께 오랫동안 이제 영화 음악을 해왔는데 네. 이제 루드비 고란손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한스 짐머와 결별하고 루드비 고란손과 쭉 가고 있어요. 네. 이전에도 음악을 물론 좋았지만 저는 루드비 고란손 감독이 오디세이에 이르러서 뭔가 만개했다. 오. 자신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촬영에서부터 이제 IMAX 촬영을 하면서 감독이 굉장히 이미지에 공을 들인 영화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도 영화를 보는 데는 음악의 존재감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1등 공신 역할을 해서 이 루드비 고란손 음악 감독의 세계는 대체 어디까지 넓어질 것인가 기대감을 갖게 네, 하는 너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의 모험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고향으로 가는 그 귀한 길 그리고 이타카에 남겨져 있는 아들 텔레마코스와 아내 페넬로페의 고난도 함께 이제 그려지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두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묶어냈을까요? 일단 놀란 감독이 이 오디세이아를 보고 어떤 부분을 취사 선택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했느냐를 보면 네. 텔레마코스 부분은 대폭 생략을 했어요. 아들 부분이요? 굉장히 네. 중요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그냥 어디까지나 오디세우스의 아들로서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네. 텔레마코스도 그 나름의 모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폭 축소가 되고 오히려 페넬로페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살렸어요. 네. 페넬로페가 이제 이타카의 왕비로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구원자들의 침탈을 이겨내는 네. 캐릭터로 이제 원작에서도 그려졌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권력의 야망이 있고 조금 더 강인하고 네. 아들과도 대립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 왕비가 너희 아버지가 없는 동안 이 이타카를 지킨 것이 누구냐 네. 라고 물어봤을 때 모두가 다 페넬로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강력한 카리스마를 앤 해서웨이 배우가 보여주는데 이 개봉 전에 이 앤 해서웨이와 톰 홀랜드의 인터뷰를 보면 이 IMAX 촬영이 그 최대 3분까지밖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요? 3분 하면 끊고 다시 필름을 교체하고 되게 짧네요, 생각보다. 네. 예. 왜냐하면 필름의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름이 굉장히 두꺼워서 네. 이걸 계속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한 장면을 찍으면 컷을 하고 나면 그 감정에서 잠시 빠져나왔다가 이제 또 그 다음 장면에서 다시 그 감정을 끌어내는데 네. 이 감정의 유지라는 것이 3분이라고 하면 그럼 배우들도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그렇죠. 3분 동안 필름 교체하는 동안 필름도 우리가 그냥 카메라에 네. 일회용 카메라에 필름 넣듯이 그런 교체가 아니라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동안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배우들한테 굉장히 큰 과제였을 텐데 네. 톰 홀랜드가 옆에서 이제 지켜봤더니 이 앤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을 그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탄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영화를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페넬로페가 등장할 때는 정말 페넬로페밖에 보이지 않게 돼요. 영화의 무게의 중심추가 완전히 옮겨가거든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우리가 인문학 산책에서는 페넬로페가 되게 모호한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해가지고, 네. 진짜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더 훨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을 엄청나게 강인한 한다니까. 여성으로 등장. 아니, 심지어는,
아직 아빠가 안 돌아온다고 남편이 없다고 내가 왕하면 되잖아. 약간 이 왕권 쟁탈전까지 가는가 하는 상상까지 들 정도로 페넬로페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네. 오디세우스잖아요. 네. 근데 이 오디세우스 역시 완벽한 영웅이다. 네.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꾀도 많고 네. 유혹에도 잘 넘어가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인물인데 네. 여기서는 어떻게 놀란 감독은 그렸을까요? 놀란 감독이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다루게 된 어떤 본격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읽고 나서 놀란 감독이 놀랐다라고 해요. 자신이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그동안 영화로 다뤄왔던 주제들이 이미 여기에서 다 다뤄지고 있었고 구현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놀란 감독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놀란 감독의 그 캐릭터들을 보면 슈퍼히어로이든 과학자이든 뭐든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남성이 중심에 놓이거든요. 네. 배트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거의 히어로라기보다는 구도자 같은 심정으로 이제 그 당시를 구하려고 했었고, 오펜하이머는 정말 더 뚜렷하죠.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인해서 살상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는 과학자가 등장을 하고요. 네, 네. 오디세우스도 그래서 그런 면을 더 부각을 시켰어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오디세우스는 PTSD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쟁 트라우마, 그리고 단순히 전쟁 트라우마뿐이 아니라 본인의 지략으로 이 승리한 트로이 전쟁을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환대의 법칙을 악용해서 들어가서 이긴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반칙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죄책감으로 남았고 이걸 속죄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네. 종교적이기도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야기와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모험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신화적인 공간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네. 신들도 많이 만나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는 어떻게 네. 논란식으로 나왔을까? 놀란 감독하면 CG, 반 CG파잖아요. 예.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뭐든지 직접 만들어서 촬영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거인족과 만나는 이제 시퀀스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는 보통 CG를 사용하면 너무나 쉽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가죠. 근데 네. 놀란 감독은 이제 스턴트 배우들을, 이제 거인을 연기한 스턴트 배우들을 모두 키가 2m 이상 되는 거대한 실제로? 체구의 예. 그 스턴트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또 오디세우스의 군대를 연기하는 배우들의 키는 한 150cm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성 스턴트들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이제 원근법과 이제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CG를 아예 안 쓰지는 않지만 실물로도 그 어마어마한 체격 차이를 이제 구현해낼 수 있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맷 데이먼이 본인을 연기한 그 152cm의 여성 스턴트맨의 팔을 보면서 내가 봤던 가장 멋진 팔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스턴트 배우들의 어떤 공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아니 이런 대작을 네. CG를 가장 최소화해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를 들면 네. 바다를 건너는 신도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건 어떻게 했을까요? 배우들이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판타지성이 있는 영화에 출연할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지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촬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요. 바다에 이제 배를 띄운다. 그럼 정말 바다에 배를 타고 이제 촬영을 하니까 예. 몰입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리고 폭풍우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이제 거대 수조에 이제 실제 제트 엔진을 동원해서 폭풍우 장면을 연출하거나 네. 또 가장 중요한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11m 규모로 실제 제작을 해서 실물로 구현을 한 거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예술혼을 넘어서 집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아트. 놀란 감동을 네. 구성하는 굉장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이 영화 만들 때 영화 네. 역사상 최초로
IMAX 70mm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다. 네. 하던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에요, 지금. 일단 논란의 요소가 아재개 개그 같은 거지만 네. 너무 많네요. 일단 디지털 카메라,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이 대세죠. 네. 필름으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IMAX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촬영 기법이 이미 자리 잡아 있고요.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제 3배가 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MAX 70mm 필름이 놀란 감독은 늘 이것으로 영화를 다 찍고 싶었죠. 네. 이전에 영화에서 잠깐씩 쓴 적은 있는데 이렇게 전체로 한 적은 처음이고요. 무엇보다 촬영도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한 3분가량이 최대 길이이기 때문에 네. 촬영도 어렵지만 네. 상영에서도 어려운 것이 이 IMAX 70mm 필름 영사시설을 갖춘 극장은 전 세계에 41뿐인데요. 이게 다 북미와 유럽에 몰려 있어요. 아시아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원래 찍었던 놀란 감독이 구현했던 상태로 상영할 수 있는 곳이. 다만 이제 용산에 네. 있는 그 용화맥이라고 하죠. 이 IMAX 성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이제 상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1.43대 1의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화맥 뿐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영화 상영하는 것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네. 이 상영관은 일단 아시아에는 없기 때문에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 내에서도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득과 지역에 따라서도 볼 수 있는 영화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또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여러 상영 비율의 프레임을 함께 확인을 하고 촬영 감독과 화면 위아래로 일부가 이제 잘리더라도 이 서사를 이해하거나 인물의 감정이 전달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 네. 그냥 장면이 모두 다 그리고 그 영상미와 아까 네. 그 음악 뭐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네. 다 궁금해지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보셨던 것 중에 가장 네.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네. 꼽으라면요? 저 정말 너무 탁월한 장면이다. 각색을 너무 잘했다라고, 각색과 연출을 너무 잘했다라고 느낀 게 네. 키르케 시퀀스였어요. 키르케는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마녀로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그의 부하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이제 건드리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돼지로 변신시키는 그런 마녀인데 원작에서는 좀 도구적인 캐릭터로 쓰이죠. 인간의 내부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화 같은 인물인데 여기에서는 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저는 키르케 이 시퀀스를 보고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남성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여성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이 키르케의 마법에 빠지지 않는 게 이 헤르메스로부터 받은 신비한 약초 때문인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오디세우스가 이성적으로 키르케와 대화를 나누고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으로 키르케의 이 마법이 결코 부당하지 않고 이 전쟁의 어떤 이면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깊이 공감하면서 마법이 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통찰력 있게 그려진 장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키르케 캐릭터를 연기한 사만다 모튼이 그동안 논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 중에서 연기를 마치고 기립박수를 받은 경우가 딱 2번 있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배트맨의 히스레저였고요. 예. 두 번째가 바로 이 오디세이의 사만다 모튼이었던 거예요. 정말요? 모든 스텝과 크리스토퍼 놀란도 너무 놀라면서 기립박수를 보냈던 장면이거든요. 네, 예. 3시간 영화에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와.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존재감. 논란에게서 기립박수를 끌어냈는지 이것만 보시러 가셔도 사실 입장료가 저는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요? 네. 여러분 키르케 씬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평으로 소개를 마무리할까 봐요. 일단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작품은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따라가는 그런 원작이었죠. 그래서 영화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침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막 신에 대항하려고도 하고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속죄하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려는 이제 마무리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영화에서 등장한 그 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한대의 법칙. 네. 이것이 지금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디세우스와 그가 치른 전쟁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이 상호 존중의 원칙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오래전에 답이 나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깨려고 하고 또 이미 깨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놀란 감독이 고전을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딱 맞춤하게 등장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화시대 유튜브와 팟빵에서 7월에 인문학 산책 검색하시면 4주에 걸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영화 보기 전 혹은 영화 보고 난 이후에 다시 듣기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함께 소개해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이타카의 왕은 돌아올 겁니다. 오디세이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Let's Go Home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